예, 한판 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인의 아들 우모 씨의 행정요원 채용으로 인한 논란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출근길에도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일단 채용 논란에 윤석열 씨 공정이 무너졌다는 지적이 있다는 기자 질문에 다른 말씀 또 없으시냐라면서 답변을 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도어 스태핑은 역대 최단 시간인 34초 만에 끝이 나기도 했죠. 나경원 전 의원, 하태경 의원 등의 몇몇 국민의힘 인사들은 방송 출연을 통해서 인사를 두고 부적절하지 않은 채용이었다라고 밝히면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도 같이 들여다보자라고 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민주당의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누가 이런 인사를 진행했는지 또 누가 추천했는지 따져봐야 한다면서 국정조사 필요성을 제기했고요. 박홍근 원내대표는 전임 정부를 탓하고 법 운운하기 전에 국민의 눈높이부터 헤아리기 바란다는 비판을 했습니다. 예. 자, 인사 논란, 그러니까 정부에 대한 부정평가를 높인 요인이 되고 있다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오늘 또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부정평가가 60%를 넘는 첫 번째 조사가 나왔습니다. 네, 한국사회 여론연구소가 TBS 의뢰로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전국 성인 1000명에게 윤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를 물었는데요. 긍정평가는 32%, 부정평가는 63.7%가 나왔습니다. 부정평가가 지난주 같은 기관 조사에서 60.8%였는데 이번 주에 2.9%포인트가 더 올랐고 긍정평가는 2.5%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리얼미터가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전국 성인 2,519명에게 여론조사를 한 결과도 나왔는데요.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가 33.4%로 지난주보다 3.6%포인트 낮아졌고요. 잘 못하고 있다 부정평가는 63.3%로 지난주보다 6.3%포인트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 리얼미터 조사의 공통점 한 63% 정도 부정평가 여론이 있다라는 것은 좀 유사점이군요. 자, 먼저 대통령 지인의 아들 행정요원 채용 논란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박민영 대변인부터. 일단 저는 이걸 사적 채용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통령실이 공개 채용을 하는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뭐 보안상의 이유도 있고 이 기능상의 이유도 있기 때문에 이제 아름아름 추천으로 이제 인사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이걸 사적 채용이라고 막 그 자체로 문제 삼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게 뭐 선관위원의 아들이었다. 이제 이런 부분은 이해 충돌의 소지를 충분히 저는 따져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민적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라는 건 저희도 인정을 해야 하는 부분인데 이것도 법적으로 문제를 삼기 위해서는 이게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서 이게 충돌하는 게 있는지를 따져봐야 돼요. 그런데 이게 시행일이 5월 19일입니다. 근데 대통령 취임이 5월 9일이었으니까 이게 과연 시기상으로 맞는 것인지 이제 먼저 따져봐야 되고 이 시기상으로 맞다라고 하더라도 이 어떤 추천의 과정이 채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이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지금 야당이 좀 지나치게 공세적으로 나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다만 좀 해명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는 저도 이제 좀 원내대표께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네. 자, 김성희 소장님. 일단 채용들이 너무 사사로워요. 그러니까 뭐 문재인 정부만큼 뭐 100% 전부 다 뭐 그런 사람 했냐 그러면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의 사사로운 채용이 있었는지 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더라도 이렇게 같이 일했던 사람 중에서 누가 뭐 들어오거나 뭐 누구 비서관이 잘 아는 사람을 그 밑에 뭐 행정요원으로 붙이거나 이런 정도인데 이번 정부의 문제는 뭐냐면 일단 대통령님을 형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나 삼촌이라고 부르는 삼촌이 아닌데 삼촌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그다음에 그 아버지들하고 그냥 친한 대통령이 친한 사람들의 아들들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럼 이 안에 기강이 안 서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박민영 대변인 같은 분이 사적으로 채용돼서 6급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대변인 조려할 이유는 없거든요. 저 일 잘하는 친구지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들어가 있는 분들은 대통령을 직접 찾아가서 형님이라고 부르거나 삼촌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이 내 조직이 흔들리는 것도 흔들리는 거지만 이런 분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위키스트 링크라고 불리는 이제 아주 약한 고리가 되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국정 운영에 도움이 안 됩니다. 이건 제가 무슨 뭐 비판하고 이런 걸 떠나서 항상 이런 분들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이분들이 꼭 지금 문제라는 말씀 드리는 건 아니지만. 네. 아까 권성동 원내대표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원래 7급 넣으려고 했는데 9급 받았다.
네, 그러니까 뭐 사실 저도 선대위에서 되게 고생을 한 입장입니다만, 그러니까 뭐 밤낮으로 이렇게 일해서 이 업무 연속성 상에 있어서 저는 이렇게 특별 채용하는 게 막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일으키려면 어떤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뭐 구급 별정직이 특별한 권한이 있는 자리는 아닙니다. 어떤 없죠. 임기가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막 이게 너무 침소봉대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저는 보는 것인데요. 예. 이게 다만 이 해명하는 과정에서 너무 좀 터프하게 말씀을 하신 경향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뭐 이제 서울에서 뭐 살 월급도 안 나온다 이제 이런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게 최저임금만 가지고 서울에서 살아가는 젊은이들도 많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은 좀 조심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예. 오늘 뭐 또 그런 지적들에 대해서 겸허하게 또 수용하겠다라고 이제 한번 양보하시는 모습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이모 씨, 네네. 이 우모 씨라는 분은 뭐 봉급도 한 푼 못 받고 캠프 일하면서 대통령 캠프에다가 1,000만 원씩 쾌척하시는 갑부시던데 뭐 최저임금 받는 걸 걱정을 왜 정치 후원금 예, 1,000만 원. 권성동 의원이 해주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하여튼 이 전반적으로 제가 이제 내부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이게 국민의힘에 있는 보좌진들의 의혹을 사라지게 한다는 게 사실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통계하는 숫자로 말할 수는 없지만 이게 대통령 집권을 하고 나면 대통령실에 들어갈 꿈으로 정치를 하는 보좌진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대선 치르면서 국민의힘의 소속 보좌진들, 비서관들 유난히 정말 티오가 너무 없어서 아무도 못 들어갔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빈번하게 사적 채용이 드러나고 또 이 추천하신 분들이 뭐 장제원 의원, 뭐 권성동 이런 분들 이름이 거론되면 그냥 정말 말 그대로 묵묵하게 일하면서 정권 교체를 위해서 헌신해왔던 이 국민의힘의 보병들이 사기가 떨어지는 거 이거 정권 하나도 유리할 게 없습니다. 김수진 평론가 사적 채용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공개적으로 어떤 기준을 마련하는 그런 토론이 좀 적었던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 인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제 야당 시절에 예를 들면 박성민 청년 비서관 같은 경우 1급 채용 뭐 국민의힘에서는 급수가 다르기 때문에 좀 다른 사례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때도 예. 이제 어떤 공개 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정하지 않다라고 하는 여론을 좀 등에 업고 비판을 했었던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여당이 되고 나서는 또 비슷한 여론에 직면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게 좀 여야가 정권 교체를 이쪽으로 했다가 저쪽으로 했다가 하는 과정에서 확립돼야 될 것이 아직 좀 확립이 덜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좀 하게 됩니다. 예. 뭐 하실 말씀 더 네네.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번에 근데 용산 인력에서 좀 규모를 엄청 줄였다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네. 문재인 정부에서 예산을 뭐 특활비를 거의 이미 뭐 올해 예산치를 써버려서 법인카드도 못 쓰고 있다. 뭐 이제 저는 그런 얘기도 듣고 있는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 보좌역들도 약 40여 명이 정말 밤낮으로 헌신적으로 뛰었습니다. 그런데 용산에 들어간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분명 존재를 합니다. 이제 근데 그런 부분들이 과연 특혜에 의해서 발생한 문제인 것인지 아니면은 이런 용산 규모 자체를 줄이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문제였는 것인지 장차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민주당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전당대회 이제 본격적인 레이스가 시작이 된 것 같은데 어제 이제 이재명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한 데 이어서 서른 의원도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오늘은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후보 등록 서류를 내려갔는데 안 받아준다 논쟁도 있었고 그냥 버려라 이런 얘기도 있었죠. 네. 네, 이 세 주자의 소식을 좀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의원은 어제 출마 선언을 하면서 미래 유능, 강함, 혁신, 통합 이렇게 5대 개혁안을 제시하면서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공약 점검 기구를 만들어 대선 공약을 시행하겠다. 당대표 직속 민생경제위기 대책기구와 위기민주주의 대책기구를 만들어서 경제위기 해법을 제시하고 민주주의 후퇴를 막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예. 또 당의 통합을 강조하면서 공천 학살은 사라질 것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직후에 이재명 의원이 출마할 경우 나도 출마하겠다라고 밝혀왔던 서른 의원도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감히 흠집낼 수 없는 더 강렬한 민주당을 만들겠다라고 밝혔고요. 오늘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을 해서 서른 의원이 밝힌 바는 이재명 의원이
의원이 얘기했던 공천학살 사라질 것이라는 약속을 믿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말을 했습니다. 예. 또 이 의원의 사법 리스크를 두고도 심각하다는 게 틀리지 않은 이야기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한편 박지원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후보자 접수처에 서류를 제출하러 방문을 했는데 관계자는 규정에 따라 서류 접수가 안 된다라면서 불가 입장을 공지를 했습니다. 박 전 위원장은 받아보시고 당에서 알아서 처리를 하시라. 파쇄를 하든 접수를 하든 당에서 처리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고 서류를 놓고 나왔습니다. 놓고 나왔다. 예. 자, 여기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로 출마한 분 중 하나죠. 강병원 의원을 연결해서 당내 현안에 대한 말씀 더 듣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예, 강병원 당대표 후보입니다. 예. 자, 의원님 지난 6월 말에 그 97세대 의원들 중에 가장 먼저 당대표 출마 선언도 하셨었는데 그 이재명 의원의 출마는 부적절하다는 말씀 계속 해오셨습니다. 어제 근데 공교롭게 출마 선언을 했는데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재선 의원이고 당의 최고위원까지 했는데요. 예. 그 어떤 정치인의 정치 행보를 예측이 이렇게 처절하게 틀릴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가요? 예. 저는 이재명 의원께서 개항을 출마를 안 하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하. 혹여라도 하시더라도 분당을로 가셔서 노무현 대통령처럼 뭔가 헌신하는 모습을 보일 거라고 했었는데 개항을 출마하시는 바람에 제 예측이 틀렸고요. 예. 저는 당대표 출마 역시 안 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다시 연임 패배에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출마하는 걸 보면서 제가 한참 정치적인 식견이 부족하구나를 느꼈는데요. 예. 출마 선언도 저는 좀 일찍 하셔서 당내 여러 좀 혼란상들을 빨리 좀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 어제 출마하시는 거 보면서 내가 아직도 이렇게 정치판 읽는 눈이 한참 까막 눈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의원님께서 이제 사법 리스크 많이 거론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 근데 이제 이재명 의원이 어제 출사표를 던지면서 그 국민의힘이 고발하고 이에 동조해 검찰과 경찰이 수사하는 게 무슨 사법 리스크냐? 10수년간 탈탈 털렸는데 아무것도 없었다. 흠결이 더 있었으면 이미 난리 났을 것이다. 이렇게 반론성 발언도 했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재명 의원의 사법 리스크를 언급하는 건 저만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우리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 방탄용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고 우리 박용진 의원께서도 굉장히 우려를 하셨고 예. 서른 의원께서도 우려를 하고 계시고 아마 우리 당의 많은 의원들이 이재명 의원의 이 출마를 만류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재명 의원이 사법 리스크가 실제로 있든 없든 이것이 전면화됐을 경우 우리 당이 져야 될 부담에 대해서 다들 우려하지 않았나 싶거든요. 예. 저는 하지만 사법 리스크가 실제로 없다? 무죄다라고 과연 주장할 수 있나 싶습니다. 저는 눈사태가 실제로 오고 있는데 이게 눈사태가 아니라 안개야, 헛개비야라고 주문만 외운다고 그게 사라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지지율 폭락 사태를 뚫고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북풍과 사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당의 탄압, 검찰의 칼춤에 대해서 단호히 우리가 맞서 싸우겠습니다만 이재명 의원의 문제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 당이 총력으로 이 정치 보복이다 부당한 탄압이라고 대응하게 됨으로써 우리 민주당의 혁신의 시간과 민생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이재명 의원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극심한 대결과 투쟁만 남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런 대응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에 대해서 당내에서 좀 우려가 좀 심각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10수년간 탈탈 털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이 법인카드 문제 같은 경우는 지난 대선에 불거졌던 문제입니다. 그렇죠. 예. 이거는 이재명 의원께서 이 대선에 출마하신 이후에 다음 대선을 준비하고 있었고 경기도지사 시절에 있었던 부인의 문제 아닙니까? 예. 근데 이거 같은 경우가 없는 걸 만들어낸 갑자기 급조된 안개와 같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전혀 실체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과연 국민들에게는 이 설득력이 있을까 싶습니다.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 그 반지의 제왕에 비유하셨어요. 그 절대 반지만을 갈망한다. 절대 반지가 뭡니까? 당대표 자리입니까? 아니면 대권입니까? 저는 그 절대 반지라는 게 저는 권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하. 이 당대표 출마를 욕망으로 보느냐 헌신으로 보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예. 저는 이
대선 패배에 대한 평가도 없었습니다. 정말 그 명분 없었던 개항을 출마에 대해서도 어떠한 평가도 없이 또 과오로 덮겠다고 당대표에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을 과연 우리는 헌신이라고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욕망이라고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헌신이라는 표현은요, 이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 안전한 종로 지역구를 등지고 부산으로 다시 내려가서 지역구도 타파를 위해서 헌신하셨을 때 그때 헌신이란 말이 맞는 것이지 지금 이재명 의원이 걷고 있는 것은 권력에 대한 욕망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절대 반지를 갖고자 하는 갈망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네, 의원님 이제 어쨌거나 구도 자체는 어대명대 소위 말하는 세대교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들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사실 어대명이라는 구호를 강화해 주는 게 지금 다른 후보님들 즉 세대교체를 주장하는 후보님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각자가 내놓는 민주당의 개혁 방향 이런 거보다는 주로 이제 이재명에 대한 비판, 이재명은 안 된다는 얘기 너무 집중해 있어서 실제로 의원님들 내시는 목소리가 잘 안 들리는 것 같기도 한데 이재명이 안 되는 이유 말고 좀 다른 부분으로 세대교체가 필요한 분들 좀 청취자들께 설득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당의 정말 국민의 신뢰를 많이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당이 내로남불 정말 모범 정당이 돼버렸는데 빨리 이거를 탈피하는 문제도 필요하고요. 예. 또 저희 당이 이 국민에게 신뢰를 받기 위해서도 뭔가 대선 때 약속했던 정치 교체를 통한 시대 교체 그런 아젠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홍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우리 이렇게 복합 경제 위기 속에서 우리 국민의 삶이 너무나 어려운데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 당이 유능한 경제 정당으로 어떻게 나아갈지도 저는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6월 30일 날 당대표 선언을 모든 후보들 중에 가장 먼저 했고요. 제가 지난주 7월 10일 날 화요일에는 당 혁신 청사진을 처음으로 발표했습니다. 예. 이제 많은 의원들이 출마 선언을 한 이후에 자기가 생각하는 우리 당의 혁신 방안, 우리 당이 어떻게 황골탈퇴할지를 많이 발표하게 될 텐데요. 예. 저는 내일도 우리 당의 정치 개혁 방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저는 잡아놨습니다. 비록 지금 많은 언론들이 어대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는 하지만 우리 국민들의 많은 사람들은 이제 민주당이 싹 바뀌어야 된다. 정말 정신 차리고 신뢰 좀 회복해서 정말 제대로 한번 하라라는 그런 요구도 굉장히 큽니다. 예. 그래서 97이 등장하고 세대교체의 바람이 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다. 그리고 작년에 국민의힘이 이준석을 왜 당대표로 뽑았겠습니까? 그럴 때만이 정권을 되찾을 수 있다라는 절절한 마음의 표현이 이준석으로 등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반드시 그런 우리 알겠습니다. 당을 바꾸겠다는 마음이 표현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민영 대변인. 네, 의원님.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게 97세대 후보자들 단일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준석 대표와 다르게 이제 97세대 같은 경우에는 좀 새로운 세대의 담론을 갖고 있다라고 보이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젊은 세대들이 인식하기에는 그냥 얼굴만 바뀐 것이지 민주당이 뭐가 바뀐 것이냐라고 체감을 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와 이렇게 단일화해서 97세대가 주류가 된다라고 했을 때 과연 이게 민주당의 새바람을 불어올 수 있다라고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 담론 문제를 먼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임대차 3법을 예를 들어볼게요. 예. 저희 당이 2020년에 임대차 3법을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예. 그 임대차 3법에 담고자 했던 저희들의 마음은 이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겁니다. 2년 플러스 2년. 그래서 임대료 상한도 5%로 묶는 것이었죠. 예. 하지만 우리는 이거에 반대하는 임대인들의 요구, 내 사유재산권을 왜 침해하느냐는 목소리는 귀담았습니다. 왜 우리가 그랬어야 됐을까요? 우리가 만약에 이 임대인과 임차인을 뭔가 적대적 관계로 파악하지 않고 서로 공생할 수밖에 없는 관계로 파악했다라면은 임대인의 목소리도 귀담아 들었어야 됩니다. 결국 정권을 빼앗기고 나서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 상생 임대인 제도를 도입을 해서요.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해서 우려하는 임대인에게
이 2+2와 임대료 5% 상한에 동의하면은 세액공제를 해주게 됐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도 강화하고 임대인의 우려도 보완하는 법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저는 우리가 낡은 과거의 이분법과 진영 논리로는 임차인만 챙겨야 된다고 생각해서 단독 처리를 했던 겁니다. 새로운 담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임대인도 우리의 국민이고 이들도 대화와 토론을 하다 보면 충분히 요구를 수용해서 법을 만들 수 있고 그렇게 법이 만들어졌으면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시켰을 것이고 더 많은 국민에게 혜택을 줬을 것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 당이 임대차 3법 통과시켰다고 욕을 먹었겠습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일화 그래서 하십니까, 의원님? 97세대 가능할까요? 이런 새로운 담론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예. 이런 기회가 많이 없어서 그런데요. 이걸 갖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이 7월 28일 컷오프가 끝난 이후에 이 97들 간의 단일화 논의가 피할 수 없이 본격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7월 20일 컷오프 이후에 논의가 본격화될 수도 있겠다. 네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저 하나 더 질문 있는데 강 의원님 최근에 그 윤석열 정부 사적 채용 논란 관련해서 이 대통령실을 부부 운영 가족 기업으로 뭐 하고 있다라고 규정을 하셨었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 당시에도 뭐 문준용 씨는 둘째치고 그 김정숙 여사 의전 직원도 사적 채용 논란이 있었었고 그 문재인 전 대통령 따님이 청와대에서 거주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국민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과연 이게 서로가 서로를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윤석열 정부가 본인들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국민들이 비판을 할 때 전 예. 정부도 했는데 뭐 어떠냐라고 하는 것은 그게 책임 있는 아니. 자세일까요? 그렇게 민주당 측에서 먼저 비판을 하신 거니까 제가 여쭙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우리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뚝뚝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본인들의 장관 후보자 인선이 우리 국민 눈높이에 한참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전 정부에서는 이렇게 훌륭한 장관을 본 적이 있냐라고 오히려 우리 국민을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예. 교육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줄 때는 뭐라 그랬습니까? 야당과 언론의 고생 때문에 공격 때문에 고생했다고 얘기했거든요. 네, 근데 다 맞는 말씀이신데요. 그러니까 그게 민주당이 과연 그런 지적을 할, 그러니까 국민 말고요. 민주당이 그런 지적을 할 자격이 있느냐? 저는 이런 그 질문을 지점에 드리는 대해서 네. 아까 문준용 씨를 얘기했는데 문준용 씨가 왜 문준용 씨 사적 채용인지는 네. 모르겠는데 그 따님, 그게 얘가 따님이라 될지는 모르겠고 김정숙 여사 그 의사. 아니, 마무리해 그 주세요. 따님이 청와대에서 뭐 거주를 얼마나 하셨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예. 사적 채용하고 무슨 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가족 기업이라고 하셔서요. 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가족 기업이라고 얘기한 것은 육촌이 와서 근무를 하고 온갖 그런 가족들로 연관된 사람들이 많이 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이 자꾸 문재인 정부 때는 이랬는데 왜 그래? 라고 하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전진하고 발전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자꾸 문정부 탓을 할 거면은 왜 새로운 정부를 출범시킨 것입니까? 저는 그렇게 문제를 접근해서는 대한민국의 발전과 진전이 없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나중에 스튜디오 모셔서 구체적인 말씀 더 들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강병원 의원이었습니다. 자, 국민의힘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불화설이 있어서 오찬을 함께한 두 분이죠. 권성동 원내대표와 장제원 의원. 근데 오늘 또 그 채용 둘러싸고 신경전, 설전이 좀 있었습니다. 네,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 대통령실 인사에 대해서 최근에 논란이 되자 본인이 추천했다라고 밝히면서 지난 주말 사이에 논란이 더 뜨거워진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예. 이에 대해서 장제원 의원이 나서서 페이스북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으로서 입장을 밝힌 것이기도 한데요. 네. 저는 권 대표로부터 어떤 압력도 받은 적이 없다. 추천을 받았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권성동 원내대표의 표현 중에서 압력을 넣었다. 최저임금 받고 서울에서 어떻게 사냐 강릉 촌놈이 이런 표현에 대해서 거친 표현은 삼가야 한다라고 예. 비판을 했습니다. 장제원 의원이 네, 이제 이에 대해서 권성동 대해서.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 소속 의원이 당 대표 직무 권한 대행에게 이런저런 쓴소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열린 마음으로 듣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자, 두 분의 설전 어떻게 보시는지. 여전히 사이는 약간 좀 불편한 것 같은데요, 김성희 소장님. 또 만나서 점심 드실 계획입니까? 제가 좀 바빠서요. 저도 바빠서요.라고 두 분이 말씀하셨어요. 지난 금요일. 예. 지난 금요일. 예. 예. 뭐, 행간 읽기. 그게 모든 것을 다 말해주는 거죠. 예. 아, 권력 다툼에서
둘이 나눠 가진다는 것은 없습니다. 대통령은 한 명인데 그 두 분이 뭘 나눠 갔습니까? 당권? 국민의 힘을요. 국민의 힘을요? 자, 박민영 나눠 대변인 가질 수 없다는 얘기죠. 발언해 주세요. 그러니까 근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해명하는 과정에서 이 장제원 의원에게 뭐 압력을 넣었다, 약간 이런 식의 발언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뭐 장제원 의원이 자기 입장을 밝히는 건 전 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 메신저를 지우고 보면 이 메시지 자체는 뭐 타당한 측면들이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 해명 과정에서 톤앤 매너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라서 네. 저는 일단 그렇게 네, 객관적으로 보자면 그렇고요. 장제원 승? 일단은 뭐 권성동 원내대표께서도 이제 한 발 물러서셨으니까 일단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일단 이 직무대행 체제를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의 입장이고, 장제원 의원은 뭐 거기에 또 불만이 있으실 수 있죠. 네. 그런 신경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저는 좀 평화로운 당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대변인께 네. 당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김수현 평론가, 그 두 분의 싸움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일단은 그 장제원 의원 입장에서는 입장을 표명하지 않을 수는 없었을 거예요. 대통령실 인사에 관련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또 압력이라는 표현을 권성동 원내대표가 썼기 때문에 뭐 예. 개인적으로 권 원내대표한테 연락해서 형 왜 그랬어? 라고 끝낼 일은 아니라고 판단을 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네. 공개적으로 또 이런 얘기를 했다고 보여지고, 어쨌든 권 원내대표하고 뭐 설전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예. 뭐 지난번에 식사 자리까지 해가면서 불화설을 불식시켰는데 뭐 당분간 더 뭐 또다시 불거지는 그런 그림을 연출할 가능성 좀 낮아 보인다라고 봅니다. 그래도 진짜 친하고 그러면 이제 서로 카톡이나 전화 통화를 할 텐데, 이제 본인 SNS로 이제 그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향후에도 좀 뭔가 갈등의 요소가 있을 수도 있는 걸로 좀 볼 수 아니 있잖아요. 애시당초부터 장제원 의원한테 부탁했다는 말을 한 자체가 너무 이상한 거죠. 뭐하러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 해명이라고. 네. 그러니까 대통령실 추천했다고 했으면 될 부분인데. 장 의원 입장에서는 좀 공개 대응이 필요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박민영 대변인. 네, 뭐 이제 장제원 의원께서 이제 입장을 밝히셔야 했던 거죠. 어쨌거나 이제 여러 이제 구설들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네, 저는 그렇게만 보겠습니다. 네. 당의 평화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더 이상 갈등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